이 새가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 모세라고 하는 그 까마귀는 레이븐 애니멀 팜 그 책에 그 조지 오웰의 애니멀 팜에 나오는데 그 애니멀 팜 소설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그러나 가장 약했어요. 실제 역할은 사람 사회에서 보면 이제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슈가 캔디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까지 자기 올라가 봤다. 구름 위에 있는데 모든 동물들이 죽어도 거기 가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풀 뜯어먹고 아름다운 풀과 뭐 싱싱한 풀과 물이 흐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 레이븐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그 까마귀인데 애니멀 팜은 실제 그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그 정치 교과서거든요. 애니멀 팜, 또 조지 오웰의 1984이라는 거는 뭐 혹시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정말 그 20세기 정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종교가 이런 식으로 그 인민을 소위 이제 호도하느냐 그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다음 뱀장어하고 교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최근에 읽은 어느 그 역사학자가 남태평양에 섬을 갔더니 거기에서 뱀장어를 어떤 사람이 몇십 년간 키우는데 그 와서 직접 이 사람 오니까 막 뱀장어가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도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주강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쓰는데 지금 제주도 박물관장입니다. 그 책에서 봤고 그래서 근데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물농장에서 또 가장 오래 사는 걸로 알려진 동물군 중에서는 이제 그 당나귀가 한 40년 정도 삽니다. 그래서 거기 벤자민이라는 당나귀가 야 아무도 당나귀 죽는 거 본 동물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오래 사는 것이 또 분명히 그 동물들한테도 그런 지적인 것을 뭔가 늘리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개미 얘기를 개미는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중국에 사는 동안 북경에서 그때는 제가 담배를 폈는데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마당을 보는데 개미들이 막 죽어 있는데 누가 밟았는지 개미가 죽은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개미들이 두 마리가 그걸로 짊어지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기네가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건지. 근데 이제 개미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뉘앙스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뉘앙스로 볼 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셜 인섹트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셜 인섹트는 개미를 예를 들면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가 분화가 돼 있죠. 분화가 돼 있어서 그 여왕개미가 있고 그다음 뭐 일개미가 있고 그다음 또 전투개미, 전사들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평소에 놀기만 하고 여왕개미 당연히 놀죠. 그러다 전사들은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요. 막 싸우고. 근데 거기랑 공존하는 게 진딧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진딧물을 거의 목장을 키우거든요. 파밍을 합니다. 실제로 허스번드리죠. 정확히 목축업을 개미들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소셜 인섹트의 경우는 희생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기가 뭐 죽어도 그냥 자동으로 나가서 자기가 대신 죽고 적들과 싸우고. 근데 이 그들은 이제 마치 우리가 뭐로 보냐면 소셜 인섹트라고 하는 말 내에는 그 한 집단이 하나의 개체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사람이 주먹이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듯이 각각이 다른 생식 기능이 있고 있듯이 다른 기능을 한다. 근데 사람은 당연히 다르죠. 사람은 똑같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사람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그 사회적 사람을 소셜 애니멀, 그 소셜 인섹트의 소셜하고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의식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거라서 제가 풀 문장을 다 가져왔고
우리가 이제 나와 너를 구분하지 말라고 흔히 하고 아니면 저는 쟤네들이 나쁜 애들이고 죽일 놈들이라서 내가 죽인다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데 너와 나라는 것이 실제 의식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그 데니시라고 하는 애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 사람 굉장히 의식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인지과학자고 과학 철학자인데 그 책 중에 From Bacteria to Bach and Back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저도 사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용 중에서 인용은 그 아까 티머스 테일러라고 하는 다른 학자가 쓴 건데 그래서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나라는 것은 그 Center of Narrative Gravity 합법적인 무게 중심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의식은 어떨 때 딱 깨면 사람이 아침에 깼을 때 특히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어머니가 나 부르시네 아니면 뭐 누가 그 다음 친구 만나면 잘 있었냐고 내 친구와 내가 구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나라는 X축, 저쪽은 Y축, 저기는 Z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만일 북극의 지방에 눈이라고 했을 때 실제 북극 지방이 우리가 정확히 지리적으로 찍을 수 있겠죠. 북극 지방 찍을 수 있는데 그 노스폴에서 눈이 있겠죠. 스노우. 근데 그 옆에 있는 눈하고 사실은 그 눈은 똑같은 눈인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요거는 노스폴의 눈이고 여기는 옆에 있는 눈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금 그어놓고 여기는 대전이고 넘어가면 대전 옆에 신탄진도 대전이고 하여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이게 나고 넌 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를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계속 자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영혼이 있고 내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신경과학 내지는 진화 인류학, 진화 생물학 이런 데들의 어떤 관점은 이제 전부 다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을 가정하지 않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은 의식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의식은 신경 대사작용이고 유기체가 죽으면 바로 꺼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엘사라는 소설이 저는 사실은 제가 뭐 한국에서 아직 읽은 독자가 거의 없고요. 미국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는 좀 코멘트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시인 친구 하나랑 또 미국 가디언 신문사 기자 문학 전공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정성스럽게 코멘트를 해줘서 왔는데 저는 사실 제 스스로의 앰비션이랄까 욕심은 다윈 이후에 가장 포스트 다윈이언 첫 번째 소설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책을 봐도 사랑, 영혼 이런 것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 이런 것들 다 가정하고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 나 그 사람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것이 그 기억이 뇌에 있는 어느 분야가 딱 어느 신경 건드리면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사랑의 기억 마찬가지입니다. 뭐 죽어도 사랑한다고 이러지만 죽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 책에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는 어떤 뉴런 어느 한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신과 육체가 다르다. 잠깐 여기서 잠깐 또 여기 보시는 분들 좀 있을 거라 잠깐 서베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있으신 분 혹시 종교 있으면 좀 약간 소수신데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서 천당이든 지옥이든 저승이든 극락이든 어딘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차이가 종교 있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어디 간다라고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존의 어떤 확립된 종교들은 우리가 뭐 내가 어디를 안 믿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 죽은 다음에 뭔가 가스,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간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런 생각을 뭐 서양에도 당연히 했죠. 종교나 모든 것에 어떤 배경이 가장 기저에 그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근세에서 정립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그다음 또 이 사람의 더더욱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로 데카르트죠. 그래서 그 제가 이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Par cette conscience, je peux penser l'âme en tant que substance pensante, d'une manière entièrement indépendante du corps.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생각하는 존재. 그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죠. 레스는 라틴어로 thing,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있는 물건,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몸이 이제 거기서 확장된 거, 레스 엑스텐시아라고 하죠. 슈즈의 땅, 프랑스어로 저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신이 있다고 본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데카르트는 뭐 그렇다고 아주 막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도 기계나 거의 다름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마치 놀이동산 같이 디즈니랜드처럼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그때 이제 유압식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옛날에도 막 기사가 막 와서 막 말 달리는 모습이 막 벌떡 일어나고 뭐 숲속의 공주가 막 나오고 그걸 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것들은 기계인데 사람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단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자기가 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물건이다. 사람을 thinking machin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유명한 그 동물은 그냥 기계고 사람은 생각하는 기계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는 그 이원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듀얼리즘이라는 것이 이원론이라는 두 개가 다르다는 것, 영혼과 육체가 다르다, 따로 존재한다는 게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 사회의 지금도 당화, 어떤 선, 악계 구별 이런 걸 전제로 하거든요. 너는 나쁘다. 나쁜 것의 이유가 뭐 이렇게 절대적인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못 미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영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가 불가능해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거는 서로 이제 영원한 거예요. 자기 신이 유일하고, 어느 날 신이 딱 나타나서 야 내가 진짜야 쟤네 거 가짜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막 미치면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는 미친 사람 보고서 신들렸다, 아니면 우병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귀신 들었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 기도해가지고 고쳐주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그런 이제 정신 질환들을 보면 다 질환이지 않습니까? 뇌에 생기는 이상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원론을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게 착한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이런 것도 자기의 신이 그랬다 아니면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증명도 불가능하고 치료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 왼쪽에 있는 게 데카르트 시대의 이제 그림인데 여기 지금 동그란 그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피니얼 글랜이라고 하는데 송골샘이라고 하는데 그 송골샘이 저 피니얼 글랜드 저 가운데 있죠. 뇌하수체 밑에 이제 저 부분이 실제 호르몬 조절을 하고 그런 사람의 어떤 생체 리듬 같은 거 조절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사실 데카르트는 족을 가르쳐가지고 데카르트 시대에 이제 저거 있었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뇌강 사이의 그 벽들, 그 뇌강, 뇌 그런 뇌실 사이의 벽들 거기에 이제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러니까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이론론자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중세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기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인간 역사에 그러니까 과학혁명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그냥 천년의 세상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의 세계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당연히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 밖에 이제 태양계가 있고 그다음 제일 밖에 이제 천사와 하나님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 이론을 깬 게 누구죠? 코페르니쿠스죠. 그 논문 하나로 한 30페이지짜리 논문 하나에 보면 어렵지도 않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이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이제 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양에서는 말할 수 없는 혼란.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역사의 중세는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거,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476년부터 1500년경까지를 우리가 정확히 중세라고 하는데 정확히 1492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에 감각을 역사하게 되는 중세가 막을 내린 아니면 그 해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또 무너졌고요. 터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세의 몰락이라고 우리가 보겠는데 그 천년 동안의 세계관은 이랬지만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죄악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세 때 교황하고 막 교황권과 왕권이 막 대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왕들이 정말 교황이 화가 나서 파문 내린다. 파문은 뭐냐면 우리가 호적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죽으면 지옥을 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황이 파문 내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당시 중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파문을 당한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삼종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래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사회적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파문 당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황한테 돈 비다가 파문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시대에는 어쨌든 그런 정의가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900년의 정의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관심 갖게 저는 오랫동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생물학 이쪽을 잘 사실 모르는 분야고 저는 경제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아실 겁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이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대변되는 중세 철학이 보면 우리가 근세 철학에서 경제학자로서 아담 스미스가 있죠, 유명한.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의 책의 내용의 한 8, 90%는 중세 철학자들이 다 쓴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만 보셔도요, 경제편 보면 거기에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런 기본적인 사고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세 철학에서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고 그래서 만약 영국의 어느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감자 한 방에 가득 있는 걸 팔았다. 그러면 그 사제가 찾아가요. 가서 너희가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냐. 이 문은 얼마를 냈고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부동산 팔았을 때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자를 받는
이자를 받는 대여. 이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usury란 말이 있는데요. usury란 말이 우리말로 한국어로 하면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데 중세에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거를 다 usury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가 높은 것만 우리가 usury라고 하는데 중세에서는 무조건 이자를 받는 건 usury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돈은 교환의 이 어떤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자를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야말로 애가 애를 낳는 그런 거 속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결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중세 그 신학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실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철학을 가지고서 중세인들이 가장 그 사람을 떠받들었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그래서 그 철학에다가 이 중세 신학을 붙여놓은 거 그래서 거기에 의거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자를 금지했고 특히 생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소비자 금융 소비자가 내가 돈 없어서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빌려주는 건 좀 낫어요. 이자가 조금 이해가 인정이 됐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한테 고리대금 받는 거는 아주 기독교에서 금지를 했고 그래서 유태인들만 돈 장사를 했던 거예요. 중세에서는. 왜냐면 유태인들은 기독교 범위 바뀌니까 유태인들은 또 어느 사회 가나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마지널한 그런 외부인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돈놀이 같은 걸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중세에서는 심지어는 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어느 사제가 그 돈 받고 교회 돈을 가지고 논 거예요 같아요. 요즘도 뭐 기독교 단체에 문제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 돈 가지고 돈놀이를 신자 상대로 했어요. 그러다 그게 적발이 돼서 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산채로 매장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원고에서 중세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세에는 아주 그 정교한 어떤 그 정의감, 경제정의 이런 게 살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근대로 오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별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오다가 사실은 못한 부분이 숙제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도 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쓸 때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연민 이런 걸 중시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경제학이 이제 과학을 표방하면서 특히 케인스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경제학이 수리로 막 다 돌아섰는데 케인스도 심각한 그 걱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감정들이 있고 심지어는 막 역설적인 것도 있잖아요. 더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가 더 살라고 가격 더 비싸게 매기니까 더 잘 팔리고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이제 지금 경제에서 당연히 설명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다이내믹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수학으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수학만 얘기하면 다 이제 수학만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 또 이제 그 당시에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죠. 공리주의 벤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솔선수범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유틸리티, 사람의 효용이라는 것이 어떤 선 아니면 신에 의한 정의를 배치하는 거고 현대 이제 경제학은 유틸리티가 갓의 위치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 다음은 이제 그 고삐 풀린 망아지로서 우리가 어떤 뭐 이제 그것도 존재하지 않고 뭐 이제 내가 무조건 우선 이제 뭐 세계 대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별로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1차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에서 한 몇 명 정도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토탈. 2차 대전부터 할까요? 2차 대전. 대략. 1000만. 네. 실제 1000만 명 넘고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고 현재 지금 알려진 숫자가 한 6천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6천만 명. 네. 그리고 2차 대전. 그 다음에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예전에 이제 방문호 박사님 강의 중에 물으셔가지고 제가 대답했는데 그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 전쟁 200만 명 정도 대강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전쟁. 그리고 1차 세계 대전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것도 한 5천만 가까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2차 대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뭐냐면 유럽에서 제가 학부를 졸업한 이제 벨기에 주변에 부근에 거기 쏨강이라는 강이 있고 마흔느라는 강이 있거든요. 마흔느 전투가 유명한데 마흔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일이 넘어왔다가 뺏겼다 넘어왔다 뺏겼다 하면 어떨 땐 뭐 1마일 가는데 사람 뭐 1000명 계산했다 어떨 땐 10,000명 심지어 10만 명 그러니까 1마일 전진하는데 몇만 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사람들이 참호전을 몇 년을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밥 먹고 사람 죽으면 옆에다 치우고 또 하고 말이니까 그 이제 병이나 등등이 다 해서 참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전을 2차 대전을.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한 그 죽음이 많았고 또 그 1차 대전에서부터 유명한 것은 이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투에 동원하기 시작해서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특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그 나중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정치 뭐 정권 잡았던 사람이 거의 다가 프랑스 장교 출신들입니다. 장교라기보다 하사관.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 시대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 중에 그 가장 그 소위 문명화 안 돼 있는 좀 산 깊은 데 살고 밀림 깊은 데 살고 야성이 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어떤 전쟁 도구로 이용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공들을 세웠고 참호에서 막 그냥 총 무서운 것도 잘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드골의 장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드골의 장학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를 뭐 쭉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그래서 그 이재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서 자꾸 그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그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르가니자시옹 인터내셔널 프랑코폰이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권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말고 캐나다, 퀘벡 그밖에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업서버 국가로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한국에 이제 프랑스 역 갔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못 사는데 프랑스가 이제 그거를 뭐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그런 국가들이 지금도 그 제국주의의 이제 문제에 그대로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저 밑에 거는 제가 예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얘기를 하려면 뭐 남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이제 나눠진 그런 사회에서 있고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우리가 교육은
이제 구분하는 교육을 하고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그 어떤 구별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국가죠. 그리고 지금 국가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남북한은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막 극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남북 관계가 한국의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바로 이제 비례해서 그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처리 관계를 당연히 보면 그 이 한국이라고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해양 세력이 이제 아시아에서 가지고자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한국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면은 우리가 막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희가 같이 좀 얘기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제가 보는 관점들은 이제 굉장히 그 역사학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좀 레디컬하다 그럴까요? 그런 관점들이죠. 요즘에 그 레디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실제 한국 이 분단은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구한말에 1900 정확한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이제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있고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갑자기 딱 점령해서 1902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것도 그게 그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거다. 분명히 그렇겠죠. 러시아와 영국은 전 세계에서 그때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아직 이제 러시아도 혁명 이전의 러시아죠. 제정 러시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거문도를 불법을 했어요. 한국은 나라로도 생각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제 뭐 측량이나 이런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처음 이제 해양 세력이 한국을 점령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그 갓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외무부 장관하고 총리인가요? 총리하고 그 미국의 영국의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테프트라고 하는 그 저 외무부 장관이 갓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자기네가 이제 미국은 이 필리핀이나 이쪽 이 태평양에서의 이런 걸 갖고 일본은 그 동양을 이제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합의 그 다음 이제 의사조약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그 당시에 한국은 아예 일본이 다 갔든가 아니면 이제 분단이 될 운명방으로 이미 그러니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당연히 일본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 있고 일본이 뭐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거에 비례해서 뭐 우골적으로 막 싫은 걸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대로 남들이 이렇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도